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문학 2 세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삼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암의 양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이제 원래 책의 제목은 암 대신에 사이언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학의 양상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미라고 이 말을 다시 옮긴 이유는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그러면 거기에 묶여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죠. 사이언스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죠? 오류가 없고 뭐 그런 거 검증 가능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사이언스란 말이 사실은 그 19세기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원래 어원은 시행치아라고 그러는데 시행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이제 그 원래 의미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의미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의 양상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부제가 서사인지의 정교 실제인데 서사인지. 그러니까 뭔가를 인지한다는 것, 인식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그 구조를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안다는 것은 어떤 미시적인 또는 분석적인 요소로서의 알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무슨 원리를 안다 또는 그걸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챕터에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사물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사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요소로 분할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큰 구조가 있다. 그게 이제 서사 구조라는 거죠. 서사 구조가 있다는 거고. 이제 그게 그런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인지가 발달해 온 것은 우리가 진화해 온 그런 역사에서 되돌아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지난 수업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적인 그 지식보다는 우리가 어떤 실제 어떤 목적 지향적인 어떤 실천 행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지혜,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능실제론 얘기했죠. 기능실제론. functional realism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장을 가지는 부피를 가지는 그런 것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만을 실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능적으로 실제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그것이 유용한 결과를 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실증주의 프라그마티즘의 논리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의학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추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를 얘기했었죠.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닌 제3의 길, 귀추. 이것이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실천적 시 프로네시스와 상당히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이어서 기능실제론에 의해서 실천적 지혜에 의해서 기능실제론과 귀추법을 얘기했던 겁니다. 귀추법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을 물리, 생물 과학하고 서사 과학으로 구분했죠. 서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천적 지혜와 기능실제론과에 가까운 것이고요. 나머지 물리, 생물 과학은 대개 연역 균합 이런 논리적인 그런 탐구 방법과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사의학이라는 얘기를 또 계속해서 이번 학기 전체 주제가 사실은 서사의학입니다.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의 어떤 주요 근심 이런 건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환자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서사의학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이야기는 우선 지난 시간에도 뭐 화두를 하나 던져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그런 화두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내내 팀 과제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딴 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팀 과제는
만성 신부전 환자라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환자가 의료진과 만났을 때 그 의료진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그 서사, 이야기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제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만성 신부전 환자가 처음에 이 병을 지각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부터 그 메디컬 컨설테이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갔을 때 의료인과 만났을 때 어떤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쌍방 간에 어떤 이야기, 어떤 서사가 구성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 삶, 함, 이게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요. 몸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들, 즉 지식들이 새겨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경험했던 어떤 그 요소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질적인 요소, 그 삶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삶의 가치, 의미와 가치, 이것이 이제 삶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합니다. 어떤 지향적인 행동을 해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면서 그 삶을 이렇게 구성해 가죠. 그래서 그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몸의 서사라고 봤어요. 그래서 몸이 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이 수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서양과 동양의 어떤 지적인 전통에 이제 비춰서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몸의 서사는 암, 삶, 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의 영역이 있죠. 어떤 지식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 덕, 행, 술, 복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분류해봤습니다. 지는 아는 것이고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덕성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능, 역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어떤 품성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동서를 막론하고 동양에서는 덕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아레테라고 합니다만 동서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현실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런 품성, 그런 역량을 이제 덕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실천적 지혜의 프로네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이 프로네시스의 가장 그 전형적인 사례가 항예술과 의술이었잖아요. 항예술과 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예술과 의술이야말로 요소로 분할되지 않는 그런 종합적인 지혜가 요구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항해도 뭐 GPS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긴 하죠. 구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100% 구현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거의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사고를 예방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실현이 됐죠. 아직 이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바다 속에서 항해라는 것은 또 그것과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엄청난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항해술이라고 해서 전자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뭐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아주 복합적인 뭐 기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의 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술도 비슷하죠. 의술도 지금 뭐 많은 AI가 대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암 진단 같은 경우 또는 그 영상의학 진단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술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을, 모든 것들을 뭐 가치와 의미까지를 이거를 요소로 분할할 수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항해술보다도 더 의술에서는 이 실천적 지혜가 중요하다. 그리고 암만 그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아직까지는 언제 또 그렇게 된다고 장담 못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프로네시스고요. 그다음에 요 술의 영역 기예라고 그래요. 테크네. 이제 이게 테크네죠. 테크네입니다. 테크네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는 테크닉과는 좀 다르죠. 고대 그리스의 테크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테크닉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실천 행위를 담보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술적인 요소까지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게 테크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테크네는 길다 했을 때 그 테크네의 의미는 이렇게 복합적인 종합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과 그 기술과 예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겠죠.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은 결국 좋은 삶이거든요. 좋은 삶인데 우리 그 동아시아 전통으로 하면 복이 되겠죠. 복입니다. 그래서 지덕행 술이 모여서 복이 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행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갖추었을 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 유다이모니아, 좋은 삶이라는 것은 flowering force, 만개하는 거죠. 자기 그 잠재성들이 이제 만개하는, 잠재성들이 실현되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재성이 복이. 그러니까 인류적인 기준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뭐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무슨 뭐 이런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또는 그리고 일생 동안 개발해온 그런 영능들, 능력들, 그런 아래태, 덕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중심으로 우리는 좋은 삶이다 아니다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Realization of human potential of human well-being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안녕을 향한 잠재력의 인간적 실현, 이것이 좋은 삶이고 복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그리스를 보게 되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 서사시 있잖아요. 서사시를 보게 되면 거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삶만을 의미하지 않죠. 죽었을 때의 삶도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영웅들은 그 죽음을 명예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죽음을 무조건 피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것은 사후의 그 삶 또는 그 명성이랄까 뭐 이런 것까지도 좋은 삶에 포함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말이 없는데, 유다이모냐 뭐 좋은 삶 이런 말이 없는데 우리는 뭐 복 받았다라든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장생.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 용례를 보게 되면 오래 사는 것만을 장생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든가 또는 건강에 무척 안 좋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장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암만 오래 살아도 장생이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그 요소를 포함해서 장생을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큰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배움과 돌봄의 세 갈래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알매 이르는 세 갈래 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역과 귀납과 가축 이렇게 아구레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연역과 귀납과 가축. 그래서 우리가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단과 목적의 공식 첫 번째는요. 이거 두 번째는 비용 편익의 관계를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유용하냐 아니냐 두 번째 설명. 세 번째는 그걸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세 가지 관계 공식,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이 첫 번째는 수단과 목적을 공식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있죠. 그것은 연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추론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연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윤리 같은 경우도 의무론 윤리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서의 10계명이겠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르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왜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명령에서도 출발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연역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물리학이 그렇죠. 수학이 그렇죠. 공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물리학 또는 물리학도 우리가 역학의 법칙 같은 것들은 이제 수학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역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학에서 놓고 보면 증거 기반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류해 놓는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납이요. 귀납인데 그 설명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진화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생물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생물들이 이렇게 해서 진화를 해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이에요. 진화생물학은 귀납이죠. 그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 일반적인 법칙은 사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결과 만들어진 하나의 일반화 공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윤리학에서는 공리주의 윤리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우리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의미론 같은 경우는 그런 편의성, 유형성을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적인 거죠. 무조건 주어진 거지만 공리주의 윤리라는 것은 그런 어떤 만들어낸 구성된 그런 선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학에서는 역학조사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요즘 여러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역학조사라는 것은 병의 발병 또는 그 분포 요령 또는 그 퍼져나가는 그 유형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결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귀납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임상의학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만날 때는 이 두보다는 추론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역과 귀납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임상의학의 추론 방법은 가추고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편역을 구분하고 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두 개는 이제 어떤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칙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나가는 원칙이에요. 구성되는 거예요. 구성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만성신장병 환자, 만성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만성신부전은 어떠어때서 뭐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고 뭐 크레아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팩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장 내과 전문이라서 많은 환자를 봤다 그러면 나 나름대로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험 속에 축적된 그런 나 나름대로 원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별 환자를 만날 때 그런 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개별 환자를 만나서 치료를 시작할 때는 이런 과정을 내가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중심으로 다시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원칙에 들어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추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무론 윤리, 공리주의 윤리, 그다음에 실천윤리, 상황윤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윤리가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옳은 법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한테 유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 윤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펄스 이게 많이 했죠. 펄스의 기호과학 그리고 귀추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대요 기반 의학 우리 예전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 대요 기반 의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증거 기반 의학과 대요 기반 의학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 대요 기반 의학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이죠.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 SBM을 이번 학기 내내 중심적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마음의 진화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진화를 중심으로 철학을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단과 목적의 공식, 의무론 윤리, 뭐 이쪽은 물리적 자세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 사물을 또는 사태를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하죠. 그래서 물리적 자세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하면 전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리적 자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기서 나온 진화생물 이런 거 구조적 자세. 그것이 어떤 구조 속에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의학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세포들의 어떤 생화학적 분석을 하잖아요. 그 분석만 갖고 끝나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센트럴 도그라는 게 있었잖아요. DNA가 있고 DNA가 RNA가 돼서 RNA가 프로틴이 되고 그게 형질을 발현한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게 구조적 자세이죠. 구조적 자세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분석해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리적 자세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유전 형질을 발현하는가를 나타내는 어떤 그 구조, 메커니즘 또는 무슨 사이클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사이클들이 있잖아요. 대사 사이클, 생화학적 사이클. 이제 그것이 이제 구조적 자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자세가 있고 구조적 자세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의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로 이 지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리적 자세는 분석적인 것이고 구조적 자세는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지향적 자세는 그런 것들 토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가추라고 그러잖아요. 귀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신부전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신장이 어떻게 망가졌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있잖아요. 구조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별 환자에 맞춰서 어떤 그 새로운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미리 만들어놓은 구조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편차를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향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책에 나오는 요 세 가지 태도가 앞에 나온 그 다니엘 데넷의 요 세 가지 자세와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사에 관한 진화적 이해입니다. 우리가 서사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은 과학이라는 게 서사가 아니잖아요. 서사는 불확실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불확실하고 애매한 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도 보편적인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다. 배우고 우리가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학만이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점점 알려지고 있죠. 뭐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과학과 철학의 관계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하드 사이언스고 뭐 예를 들면 인문학은 뭐 소프트 뭐 한 거다, 소프트 사이언스다,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 만드는 과학도 과학이듯이 소프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기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학은 사실을 다루고 인문학은 가치와 의무를 다룬다. 가치와 의무는 사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점차 이런저런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서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걸 보십시다. 우선 로빈 던바라고 하는 사람과 에드워드 슬링걸랜드라는 분이 한 겁니다. 이제 주로 이거는 이분들만 한 얘기가 아니라요. Theory of Mind라는 게 있어요. 마음 이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서로 대인 관계를 하잖아요. 사회 관계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상대방이 다음의 행동은 뭘까 예측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폐 환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Theory of Mind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들도 주인의 마음을 읽잖아요. 그래서 다음 패턴, 행동 패턴을 읽죠. 행동 패턴을 읽어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응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근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과 의도의 도식을 추출하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우글거리는 혼돈으로부터 인간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의도 도식을 추출하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마음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동물 같은 경우는 행동 패턴을 그죠?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예측한다면은 인간은 그걸 추상화하죠. 그래서 그 행동 패턴에서 추상화해서 이건 이런 마음이구나. 저 사람 슬프구나. 저 사람이 기뻐서 저렇게 날뛰는구나. 라고 하는 추상화된 그런 일반적인 원칙들을 우리 만들 수 있는 게 마음 이론이죠. 이제 그렇게 추상화하던 것이 이제 가치와 의무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을 채취 시기에 그 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 캠프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저기 갔더니 뭔가 먹을 게 많더라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죠. 무슨 그 패턴, 생형 패턴에서 빨리 달려온다,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어떤 그 음식에 저장돼 있는 곳을 얘기한다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갔고 뭐 하다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 뭐를 발견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맛있는 게 있어서 그걸 따먹고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요소별로 분석을 해서 뭐 뛰어갔다, 뭐 봤다, 맛봤다, 이걸 따로따로 분석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지는 거죠. 그게 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질서를 잡아주는 거, 질서를 잡는 하나의 구조가 서사이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거 이제 마지막 것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소설과 서사의 차이, 둘 다 이야기죠, 서사죠. 둘 다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서사는 열려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친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친구가 무슨 뭐 연애상담을 나한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완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공했어, 뭐 결혼했어, 그러면 얘기하는 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밀고 당기 밀당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밀당을 했을 때 결과가 열려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작가의 마음속에서 다 이미 끝났고 그 작품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열려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열려 있는 그것이 서사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난 게 아닙니다. 환자가 나한테 왔다 갔을 때, 초진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시작이죠. 관계가 시작된 거, 그 이야기가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사, 미래가 열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다. 진화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진화인지, evolutionary cognition.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진화해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진화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질들 진화시키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진화시키죠. 또 한 가지 뭐죠? 번식 이 유리한 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들이 살아남아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게 진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의 현저한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들어 생존에 유리한 현실을 봅시다. 뭐 어떤 곳에 가면, 어떤 지형에 가면 거기 먹을 것이 많다든가, 어떤 지형에 가면 어떤 동물이 많다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내가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하는 걸 중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알미라는 게 그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요소로 분할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또는 스키마, 영상도시라죠. 스키마, 영상도시. 한번 딱 봤을 때 뭐 숲이 우거졌다, 뭐 어쩌다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많겠구나, 공기가 좋구나, 여기는 무슨 동물이, 무슨 사냥감이 많겠구나, 또는 뭐 어떨 때 가면 여기는 포식자가 많을 것 같구나, 딱 느낌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별로 스키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키마. 그 시스템, 구조, 스키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학에 있어서도 그런 스키마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 인지 구조를 그렇게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곳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조직하는 것이 서사 구조인 거고, 그래서 그 서사 구조를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키마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의 진화적 설명, 이야기와 소설, 아까 얘기했죠?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소설보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말해지죠. 그죠? 소설은 작품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리고 확정되어 있지 않는, 미래로 열려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서사는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체계적 구조죠. 그렇죠? 미래로 열려 있는 거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서사의 구조가 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관적인 걸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객관적인 지식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사는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보편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무슨 문학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 아무짝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거고 개별적인 것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중에 결국 뭐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도요, 일반적으로 그냥 쭉 객관적으로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나쁜 놈이란가 선하게 구분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어떤 그 캐릭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캐릭터를 이제 창조하지 않습니까, 작가가? 창조했을 때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주는, 독자한테 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자극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아주 뭐 전혀 그 이상한 사람을 묘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소설 같은 데서. 그래서 뭐 다소 그 어떤 표준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보편적인 구조를 찾아낼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 이야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사라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말, 환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는 일반적인 구조를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객관을 추구해야 될 과학에서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과학적인 얘기들이 이제 인지과학과 진화생물학이에요. 특히 이제 인지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그렇게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지과학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선입견들, 철학적 선입견, 형이상학들을 깨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 진화를 얘기했습니다.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사를 중시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침은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인문학은 예를 들면 뭐 쓴 약을 싸고 있는 당위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문학 그 자체가 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만 자연과학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재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도, 서사도, 이야기도
그것도 보편성이 있는 것이고 재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테크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 인생은 짧고 테크네는 길다. 거기 테크네가 이제 의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의술이 긴 이유가 뭐다?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환원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미래로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길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것을 설명하는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서사라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환자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환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환자의 경험이라는 것을 2차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환자의 경험보다는 몸에 생기는 어떤 실질적인 생물학적 변화만을 중심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팩트와 경험 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것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팀 과제 중에도 그런 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 팀 과제는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팀 과제는 뭐냐면 어떤 한 인물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은 만성 신부전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발병했을 때부터 그걸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인생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구성하는데 그 속에는 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경험 또는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구성해내는 것. 여러분 팀 단위로 우리 공동 게시판에서 구성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의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경험과 지각과 서사.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 우리의 지각이라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날카롭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죠. 우리가 받아들인 전통물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연하죠. 경험이라는 것은, 그죠?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반응성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똑같은 문장으로 주어진 사태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로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의 방향은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큰 방향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성 신부전이라는 그런 사태가 내 몸에 닥쳤을 때 그 환자가 갈 그 코스 과정이 대체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또 구체적인 삶의 어떤 다채로운 의미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각, 그걸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부전으로 허리가 아프다, 몸이 붓는다, 이런 걸 느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는 우선 느끼는 거잖아요. 지각을 하는 거, 아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몸이 붓는데 이게 왜 붓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연역하고 추론하고 균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추론도 아니고 연역도 아닌 그런 상황 인식이 있는 거죠. 몸이 붓는다 그러면 뭔가 처음에는 뭘 잘못 먹었나, 내가 피곤했나,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른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랬을 때 바로 병원에 간단 말이죠. 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각, 느끼는 거, 지각의 질도 달라져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지각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못에 찔렸다고 할 때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지각의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장에서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무사히 후송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아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도 상황에 따라서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사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이죠.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제 전쟁에서 총을 맞았다, 후송됐다, 그다음에 거기서 수술을 받았다, 그다음에 앞으로 자기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행동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와 서사의 구조. 실천적 지혜라고 프로네시스의 구조와 서사의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다음에 거기 통찰을 합니다. 뭔가 전체 그림을 읽어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오늘 이번 학기가 이제 만성신부전이니까 만성신부전의 어떤 증상을 경험했다 쳐요. 그다음에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내 삶이 여태까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런 게 통찰이 오잖아요. 통찰이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됐구나 하는 목적이 생기죠. 목적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겪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수술 받는다든지 뭐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 지혜와 의 구조와 서사의 구조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 통찰, 그다음에 그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자세를 얘기했잖아요. 지향적 목적이라는 게 지향을 의미하잖아요. 지향적 자세를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적 그리고 결말, 정해지지 않은 결말이죠. 열린 미래, 결말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와 서사의 구조에서 일치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체 이야기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너무 길어지니까 다 얘기는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요거요. 아리스토텔레스 실천 이성은 지각처럼 기능한다 그랬어요. 실천 이성. 내가 그 만성 신부전의 증상을 경험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은 내가 목적에 따라서 달리 구성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충성한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천 이성은 지각처럼 기능한다. 근데 내가 느끼는 데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만 현대의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태를, 사건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 몸의 변화를 통해서 인지하는 거거든요. 사건이 사물이 거기 그냥 객관적으로 나랑 아무 관계없이 존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지한다는 것은 그것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것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누스밤의 이야기만 하나 해볼까요? 지각 또는 이야기는 규칙과 규칙적 반응들 사이의 사랑스러운 대화의 과정이다. 여성 철학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대화라고 한 표현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이야기라는 것은 규칙과 규칙적 반응들 사이의 사랑스러운 대화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과 규칙적 반응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랑스러운 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서 실천적 이성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 의술이 실천적 이성을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의 전형은 의술과 항해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도입됨으로 해서 그 영역이 좀 좁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실천적 지혜라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덕성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는 해요. 건강의 정의, 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 이렇게 배우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정의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난 많은 다양한 건강의 정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의술이 그 건강의 정의를 쫓아가지만도 않아요. 그리고 의사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그 건강의 정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보편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실천적 이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건강의 개념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어떤 만성신부전이 있는데 그 치료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인 어떤 그 가치나 의미는 다를 수 있어도 가고자 하는 일정적인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술이라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죠. 환자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향적 자세고 실천적 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서사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가축, 기추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전제라든가 또는 많은 사례가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추론해 나가는, 최선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테크네와 의학. 의학은 테크네냐? 테크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사이언스, 크래프트, 아트가 포함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기예. 예술할 때 예, 기술과 예술 이렇게 할 때 기에서 테크네를 기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할 때 그 의술을 예술로 번역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테크네라는 것이 예술로 번역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근데 그 영어로 쓰인 어떤 책에는 그것이 사이언스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인생은 짧고 과학은 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의학이라는 것이 바로 테크네다라는 겁니다. 사이언스도 있고 의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기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네는 이런 공예, 예술, 과학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건데 테크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칠 수 없다. 전달할 수 없다. 주관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이고요. 교육 가능하다.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테크네라는 것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윤리는 테크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윤리는. 저는 이건 조금 의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의학은 테크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로서의 암도 역시 테크네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네와 의학의 관계, 히포크라테스의 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고 하는 말을 의학이 테크네라고 하는 것, 그 테크네의 성격에 비춰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맨 앞에 나왔던 슬라이드죠. 지, 덕, 행, 술 그리고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이제 몸의 서사다. 몸의 서사, 몸의 이야기, 몸이 하는 이야기, 몸이 만들어 나가는 삶의 이야기, 그 몸이 실천해 나가는 삶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을 좀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주제는 서사적 지식과 영상 도식 기반 실천, 스키마 베이스드 프랙티스. 그러니까 영상 기반, 대요 기반 의학. 또는 영상 도식이라고 제가 설명했네요. 근데 영상 도식이라기보다는 대요라고 지난번에 번역을 했죠. 영상 도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대요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키마라는 말을.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이 스키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서사적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